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의 김종일 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예고돼 있던 그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네, 관세 폭탄이 드디어 투하가 됐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발표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각각의 또 포인트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포인트를 좀 맞춰보면 좋을지, 두 분은 어떤 시각으로 좀 보고 계실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민준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아침 저희 PD님도 엄청 서둘러서 메일이 오셨더라고요. 거의 6시경이었는데, 여기까지 예측을 했던 범주 내입니다, 사실. 근데 일기 정권 때라면,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생각까지 하기가 쉽지 않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일 방송을 제가 좀 돌려보고 왔는데, 어제도 제가 이런 언급을 드렸더라고요. 실제 부과할지도 모른다. 근데 오늘 그렇게 부과를 했고, 어찌됐건 그 차등관세가 조금 셌던 것 같습니다. 기본관세가 있었지만 차등관세 부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컸기에 지금 야간 선물에서 현물과 지금 다른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차트 잠깐만 체킹하고 가겠습니다. 전일 나스닥의 현물 모습인데 나스닥은 0.87% 상승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 내지는 기대감들이 조금 있었던 부분인데 실제 발표가 나고 나서는 지금 야간 선물 부분인데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3% 하락비로 내려가고 있다는 부분이 차등관세에 관한 부분이 투심이 별로 지금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관세 부분은 예측 범주 내입니다. 10% 정도 했고 예외가 이제 일부 동맹국이고요. 미국 제품을 이제 수출하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10%는 돈 내라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상호관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도 조금 아직 해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 전일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제 때렸는데 무역 적자국 중심으로 차등 적용하겠다. 이제 상호관세라는 표현보다는 차등관세가 맞는 것 같은데 약 60개국이고요. 미국이 무역 적자가 큰 국가부터인데 가장 눈에 도드라지게 나오는 것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46%, 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36%. 그리고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34%를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인도 26%. 약간 좀 개발도상국 색채들이 좀 있고 상당히 그 인력 비용이 좀 싼 국가들 상당히 차등관세가 좀 높았고 한국도 대한민국도 25%입니다.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치, 일본 24%. EU도 지금 20%대, 영국도 10%라서 자동차는 기존에 나와 있던 거 4월 3일 자정부터 25% 별도 관세를 이제 소집하고요. 이러면서 이제 각국 정부들, 외교부들 오늘 회의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트럼프는 예상했던 대로 정말로 이 부분을 때렸기 때문에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범주는 이런 표현이 좀 격합니다만은 각국의 외교 비즈니스에 따라서 얼마만큼 좀 깎아질 수 있느냐. 여기로 이제 흘러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부터는 이제 외교 타워죠. 얼마나 국가별 정책에 따라서 또 외교 비즈니스에 따라서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패. 결국은 조공바치기인 것 같거든요. 내가 마음에 드는 패부터 갖고 오는 국가부터 이 차등 관세를 좀 깎아주겠다라는 속내가 좀 들어가 있지 않나. 단지 전일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야간 선물이 내려가고 있지만 지난번 저점에서 크게 이탈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양산봉 다음에 음봉인데 전일 그 저가 포인트가 18,976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18,906이에요. 크게 큰 하락은 아니고 오늘 이제 시가까지 복원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이길 국내 정치 이슈가 좀 마무리됐을 때 시장이 원하는 투심대로 좀 흘러나왔을 때 반등세가 어디까지 흘러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4월에 지금 핵심이 되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눈에 띄는 몇 가지 점은 일단 한국에 부여한 25%가 국가별로 봤을 때 순위가 13위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FTA를 체결한 국가인데 이 정도의 관세를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비관세 장벽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한국은 미국보다 무려 50%의 관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요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차와 관련돼서
테슬라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각종 규제에 시달리는 반면 현대차에게 보조금을 몰아주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 관세 장벽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생산량의 90%를 중국에서 생산해서 가지고 오는 애플의 아이폰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뭐 거의 무역량이 없는 뭐 캄보디아 같은 데 49% 때린 건 별 의미가 없지만, TSMC가 있는 대만,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는 우리나라의 32%와 25%의 관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다 미국으로 가져와서 미국 내에서 만들어라라는 어떤 그런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는 표준은 현대차가 이미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 미국 내로 들어와서 만들어라. 그러면 관세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는데 정말로 도움이 될까? 예전에 50년대, 60년대 미국의 제조업이 최고 수준을 달릴 때는 전부 미국 회사들이 미국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해외로 수출하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냈는데, 지금은 해외 기업들이 들어와서 만들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정말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까? 그다음에 미국으로 들어가면 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 로봇 사용하고 뭐 사람은 뭐 고용하지 않고 뭐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그게 정말 미국 제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개월은 아마 정책을 바꾸지 않고 이대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지금 국가별 반응보다는 미국 내 반응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팀 쿡 CEO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선거 때부터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꽤 많은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내 투자를 올려서 뭐 전체를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맥북 같은 그런 뭐 제품들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라고 굉장히 다양한 당근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충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시간에서 막 5, 6%의 하락을 하고 있다. 이걸 과연 미국 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가 더 중요해 보여서 미국 내 기업들의 반응이 좀 격하게 나오고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이 격하게 나오면 과연 이 정책의 강도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다소 좀 충격적이다. 그 여러 국가들의 관세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일정 부분에 뭐 충격은 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어제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우리 시장에서 포지션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결제를 대거 늘리면서 뭐 시장을 찍어 누르겠다, 뭐 추가 하락으로 보내겠다 이런 관점이기보다는 기존에 들고 있던 포지션을 좀 축소하는 방향에서 움직였는데, 그럼 오늘은 신규 거래들이 좀 나오겠죠? 과연 시가는 좀 빠질 것 같은데, 시가가 빠진 이후에 외국인들이 오늘도 이제 무식하게 현선물 모두 아랫방향으로 찍어 누를 것인지가 일단 뭐 중요해 보이는데, 그건 이따 장 출발하고 좀 보도록 하고, 어쨌든 오늘 나온 전반적인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얘기를 조금 더 나아가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라는 것이 다소 좀 충격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이 이번에 증명이 된 부분이, 그 전에 뭐 더티 15이라고 해서 15개 국가만 부과하지 않을까? 혹은 20% 안팎 뭐 일괄 부과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하나도 맞지가 않았죠. 딱 60개 국가에 대해서 각각의 다른 차등 적용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두 분 나란히 베트남에 좀 주목을 해주셨는데, 베트남 관세율이 46%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을 또 지적을 해주셨고, 그렇다면은 각국에서 뭐 중국에서는 당초부터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보복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다른 국가들 반응이 어떤지 김민 전문가님이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기 정권 때 학습 모델이 저는 대다수가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실제 때릴 수 있겠어? 뭐 이런 평들. 정말로 때렸을 때 미국에 좋은 점은 있어? 뭐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의 대다수의 국민들도 시민들도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반대가 60%가 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기 정권 때, 트럼프 때 학습했던 요인은 이 사람은 가능한 인물이다. 예측을 항상 벗어나는 인물이다. 이제 딱 맞아 떨어졌는데, 각국의 정책은 조금만 뒤로 좀 미루고 이제 주식에서 대응 전략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유저분들이나 시청자분들 굉장히 급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뭐 전주나 뭐 전에 이렇게 잡아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지금부터 추가 하락이 나가더라 하더라도 일단 뭐 안정감을 좀 가지시라고 강력하게 홀딩을 하는 게 맞고요.
제가 오늘 그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왔거든요. 일기 정권 때 정말 이러한 트럼프의 무분별한 어떤 개인 성향에 따른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그 손절매를 많이 했었습니다. 대응이 안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지금은 이 트럼프라는 인물론에 따라서 어떤 관세 정책에 따라서 주식을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또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도 저를 포함해서 비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맞은 적이 있나요? 맞은 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관세 정책만 보더라도 다 틀렸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어제도 기억나는데 댓글이 하나 기억나더라고요. 실제 때릴 리가 있겠어요? 이런 쪽이 있었는데 지금 나온 거는 충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중심축을 잘 잡고 가시고 강력한 바이앤 홀드를 좀 자금이 없더라도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국가별 전략인데 이 국가별 전략이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이들이 할 수 있는 패가 별로 없어요. 과연 이들이 이렇게 했을 때 미국도 안 좋지만 이들 국가는 유리할 것이냐. 미국보다 더 불리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좁아요 내수 시장 자체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국부터 보니까 미국의 일방적인 이런 관세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 반대한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끼켜봤자 히토리 정도, 전략무기, 보복관세 이런 정도예요. 아니면 위안화 이제 조작국이라는 오명을 쓰면서 위안화에 개입을 하겠죠. 이 정도인데 이걸로 과연 미국이 얻는 패, 그다음에 미국이 또 있는 패, 중국은 또 무엇을 이룰 것이냐. 중국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화 자본이 이탈되면서 굉장히 부동산 버블에 충격파가 많이 왔어요. 사실은 지금도 유치가 잘 안 되는 쪽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다 떠난다고 친다면 중국은 이제는 외화 유치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협상 카드가 조금은 머리를 숙이면서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EU 쪽만 좀 언급을 드리고 아시아는 우리 이사님께 넘기겠습니다. EU는 굉장한 다자간의 무역 질서에 위협이 된다. 자, 브렉시트가 있었을 때 영국이 왜 탈퇴를 했냐면 EU의 수장은 영국이었지만 결국은 동맹국가를 통해서 굉장히 형제 국가죠. 미국을 따라서 갔거든요. 그러면서 EU가 한번 미국에 이런 표현이 격하지만 덤볐던 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데 그리스 사태가 발생됐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미국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때도. 독일이 돈도 지원하고 막 이랬었는데 결국은 IMF 구제금융 받았어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EU가 미국한테 덤비게 되면 답 안 나옵니다. 저는 확실하다고 좀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여기서는 이 차등 관세가 나왔을 때 트럼프라는 인물로는 제 이야기가 맞진 않겠습니다만은 어르고 달래면서 조금은 내가 관세를 덜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게 이제 외교 컨트롤 타워거든요. 여기서 강대강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더 악화 길로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EU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대미 수입품의 보복 관세 리스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42조 플러스 알파라면서. 네. 그럼 EU가 미국의 보복 관세를 때려가지고 EU가 불리할까요? 미국이 불리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EU가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상태고 그러면 또 EU에서 이제 부실 국가들이 또 슬슬 터져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이것도 별로 좋은 정책은 아니다. 단지 국민 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여기서 관세 두들겨 맞았는데 회의도 안 하고 자 우리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기도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물밑에서 결국은 외교 협상에 협상력이 이제는 조금 나와야 되는 쪽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코너에서 증시에 대한 연동 관계는 좀 따로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뭔가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각국에서도 약간 좀 거부 반응 등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것이 실제 또 뭔가 액션으로 실행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계속 달아주시는데 그러면 이사님은 또 인상적인 국가의 반응 있으셨어요? 네, 일단 굳이 구분해 보자면 EU하고 중국, 캐나다 정도가 이제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멕시코하고 일본은 신중론 정도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EU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EU는 아시다시피 20몇 개 국가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부분의 결정을 완전 동의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반응은 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통일된 흐름을 가져가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럽이 가장 먼저 제시했던 게 미국의 버번 위스키 이런 쪽에 이제 관세를 던지니까 바로 이제 미국이 그걸 받아서 와인 이런 쪽에
관세를 부여하겠다고 하니까 이태리하고 프랑스는 바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EU는 통일된 의견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EU는 제가 보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국가의 그 영토는 크지만 인구 자체가 이제 워낙 작다 보니까 의미 있는 어떤 시그널을 가져가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결국 이제 중국, 뭐 일본, 대만, 한국 정도가 어떤 격한 반응을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는 지금 그 한 총리 중심으로 해서 뭔가 뭐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좀 전에 김민주 전문가 얘기처럼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특별한 카드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원래 또 탑 대 탑으로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국의 지금 탑은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고, 내일 또 상황에 따라서 누가 될지, 또 2개월간의 어떤 선거 기간이 만약에 또 발생하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것도 하나의 또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로 조금 불편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 반응에 있어서 가장 특징은 결국은 뭐 중국이 얼마나 강하게 이에 대응할 것인가 정도와,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대응이 효율적인 대응이 나타날 수 있을까 정도인데, 아직은 뭐 기업인들의 행보 정도 말고는 특별하게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 저도 좀 걱정되는 게, 나스닥 선물도 낙폭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 지금 선물 예상 포인트도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뭐 단기적 충격을 피해가기는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중국이 만약에 격하게 나가서 지금 베스텐트 장관 얘기대로 미국이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관세를 더하는 방향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중국의 반응, 또 그에 반응하는 미국의 반응, 이런 것들을 장중에 잘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장중의 변동성은 거기에 좀 달려있지 않느냐.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우리 증시가 어떨 것인가. 미증시 지금 야간 선물이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서 이 폭탄을 그대로 맞고 또 밀려 내려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게다가 섹터별로 이번에는 제외가 된, 혹은 또 먼저 관세가 부과된 이런 섹터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장 우리 증시 어떨까요?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알려주세요, 좀. 네, 일단 뭐 이게 이제 주식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 전문가, 그 섹터에 대한 전문가, 뭐 반도체 전문가, 제약바 있는데, 저는 뭐 이제 주식 전문가의 일환으로서 뭐 경제학과 교수님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거시 관점에 관한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유저분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우리 앵커님의 질문이 정말 좋은 게,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저는 뭐 한 2주 전부터 매수를 해가고 있었고, 2월 말과 3월 초에 비슷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그때도 이 관세 뭐 때린다, 관세 유예했다, 뭐 이러면서 사실 유예를 좀 하면서 3월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치도 사실상 있어요. 어제 뭐 실질적으로 제가 뭐 관세를 정말로 크게 부여할 수도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적인 측면이 아까 제가 우리 대기실에서도 철에도 좀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그것도 여러분들 가능한 인물입니다. 맞아요. 정말로. 뭐 예를 들어 와가지고 대한민국이 왔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 차등 관세를 언제든지 또 몇 퍼센트 좀 철회해 줄 수 있는, 자, 한국은 10% 깎아줄게. 이게 가능한 인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트럼프 입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기왕에 지금 이번 주, 지난주 잡으신 분들은 거의 최적의 타점에 잡으셨어요. 내일 또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장이 원하는 투심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의 판결에 대한 부분이 시장이 원하는 대로, 다수가 원하는 대로 나온다면 증시는 일정 부분 또 반등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뭐 자금이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금이 없다면 강력하게 홀딩하십시오. 이때 그 계좌 수익률이나 전문가의 역량들이 발휘되는 쪽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계속 한 2주 동안 세뇌시켜 놨어요. 관세 정책, 그 다음에 국내 정치 변수, 그리고 공매도에 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겠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공매도는 날아갔습니다, 여러분들. 날아갔고, 관세도 사실 오늘부로 날아갔어요, 이제. 일정 부분 하락은 있지만 재료는 소멸이죠. 그 재료가 소멸인데, 과연 일정 부분 하락에 대한 저점 반등의 시기가 언제일 것이냐. 이제 이게 고민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내일 정도 반등 나오고요. 월요일 정도 약간의 좀 하락,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무난하게 좀 이어질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김종희 이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서 중국 같은 국가들이 강대강의 발언을 좀 해버리면 화요일 날 반등이 좀 어렵죠. 그리고 내일도 좀 지엽적인 반등. 그러니까
사실상 좀 바람이 있다면 다른 국가들이 좀 신중론을 좀 띄어서 트럼프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발언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면 결국은 비중 확대가 맞고 자금이 없다면 바이 앤 홀드, 좀 내가 기간 투자를 한 달 정도 하려고 했어요. 한 2, 3주 정도 늘리는 기간 투자 확대, 여기서 인내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다스리지 못하거나 내 기분대로 한다거나 난 화가 많아, 이래서 뭔가 손을 댔어요. 그러면 1, 2월, 3월까지 수익 좋았는데 그 수익분은 다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강력하게 좀 홀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관세 정책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오늘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내려갔다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올 것이냐. 그리고 외국인들이 퐁당퐁당으로 이렇게 갔어요. 공매도 때 거의 만기약 넘게 기관들이 다 받아주고, 그 다음날 반등, 기관도 일정 부분 차익 실현, 어제 또 대량 매도, 또 어제도 기관들이 7,000계약 넘게 또 받아줬습니다. 지금 떨어지면 계속 받아는 줘요. 오늘은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영향이 있는 쪽은 여러분들 수출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중간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ODM이라든지 OEM이라든지 이런 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내수 기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CJ 제일제당, 뭐 오리온, 농심, 단지 이제 철강 부분, 그죠? 현대제철, 동국제강, 포스코홀딩스, 그다음 화학업체들, 여기도 뭐 중국이 좀 상생을 해주겠습니다만 안 좋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전, LG, 뭐 LG노텍, 삼성전자 가전 파트, 그리고 자동차 부품은 사실상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뭐 현대기아, 모비스, 만도, 한호시스템, 미리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자동차는 이미 영향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OEM, ODM 쪽 제한적이고 내수 기반은 괜찮을 것 같은데, 철강하고 자동차 부품, 알루미늄은 이미 관세가 그 섹터만 따로 좀 부과가 됐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미리 좀 선반영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선반영된 종목군들은 조정받을 때 접근을 해도 된다라는 시각이신 거세요? 네, 자동차는 뭐 장기 투자 관점에서 문제 없지 않나. 오히려 이 현대가 잘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 3년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정도 가격에서는 장기 투자를 고민해 보신 분은 나쁘지 않은 쪽 같고, 세트 업체들이 있어요. 특히 가전 쪽. LG전자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영향력이 완전 직관적일 것 같고, 반도체는 중립 수준입니다. 반도체들이 전부 다 타겟이 안 될 겁니다. 내수 기반 중심도 있고 OEM, ODM 기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미 반도체의 횡보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한미 반도체는 수출이 아니죠. 거의 내수 중심이 좀 많죠. 갑 갑으로 의외로 반전 드라마를 쓸 공상도 오늘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종목이 최근에 계속 신저가거든요. 네, 그렇죠. 볼게요. 공매도를 굉장히 크게 좀 두들겨 맞고, 영업이익률 50%에 따른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곽동신 회장은 정말로 울트라급 대안을 내놨어요. 가격 인상이라는. 장비업체들은 가격 인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패가 저는 좀 먹혀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장중 흐름도 관찰이 좀 필요하겠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 이사님의 전략 어떠세요? 네, 오늘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종목은 뭐 자동차죠.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기본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뭐 세아자금 같은 종목군들이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25%라고 하는 다소 무거운 숫자를 받았습니다만 자동차는 이미 얘기가 먼저 나왔고요. 철강이나 이런 쪽도 얘기가 먼저 나온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악재를 먼저 맞은 종목군들이 오늘 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시초가는 뭐 같이 눌릴 수도 있겠지만, 시초가 눌린 이후에 과연 버텨내느냐가 제가 보기엔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전저점이 지금 뭐 18만 9천 원 정도인데, 그 정도의 가격대에서는 강하게 좀 버텨낼 수 있는지, 그다음에 뭐 기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먼저 관세를 들이맞은 그런 업종들이 오늘 실제로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가 가장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세트 업체들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 쪽에 수출하는 게 거의 중간재입니다.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 공장에 있는데 중간재를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세트 수출은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주로 멕시코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세트 같은 경우에는 그 멕시코로 인한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멕시코도 이번에 관세에서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좀 선후 관계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하다가 바로 이제 제자리로 내려왔던 현대차 기아가 어떻게 버티는지가 핵심 포인트일 것 같고, 그다음에 철강도 추가적으로 뭐 부여되는 것은 없으니 뭐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세아제강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잘 주목해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따 리포트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조선방산이 이 구간에서도 잘 버텨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두 업종의 종목군들은 오늘 시장의 충격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정도도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 좀 선방해준 그리고 혹은 선 조정받은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지수는 어떨까요? 지수는 밑으로 더 많이 밀렸다가 뭔가 다음 주쯤에 반등 예상하세요? 아니면 좀 비교적 선방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쪽이세요? 일단 지금 선물 흐름을 보면 전저점 이탈, 추세 이탈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복귀력이 핵심이죠. 그래서 내일 우리나라의 정치 변수가 하나가 사라지는데 그게 이제 선반영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내일 또 확정되는 그 방향성에 따라서 일정 부분 충격을 줄여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오늘 출발은 뭐 비교적 악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그 낮아진 주가에 연기금이나 혹은 외국인들이 일정 부분 매수를 해준다면 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고 내일 또 결과에 따라서 반등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현선물 모두 아랫방향으로 힘을 실어주고 특히 선물 쪽에서는 신규 거래로 아랫방향에 힘을 실어준다면 아마도 좀 반등이 당분간 좀 힘겨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봐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좀 챙겨볼 상황들은 많지만 환율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먼저 악재를 들이맞은 종목군들의 버티는 힘,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 종합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대체로 공통분모가 있죠. 지수는 일정 부분 조정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두셔야 되고 또 먼저 조정받았던 종목군들, 뭐 자동차라든지 철강 그리고 또 이 반도체 세트 쪽 계속해서 좀 주목해주고 계시고요. OEM이라든지 내수 컨셉의 종목군들 이렇게 해서 관심 가져볼 만한 필요가 있다.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리포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세 개 리포트입니다. 이그전, 이은택 연구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리포트죠. 그림으로 보는 전략. 이와 관련해서 오늘 첫 번째 리포트 KB증권입니다. 골라주셨고요. 다음은 삼성증권에서 화장품 섹터, 마지막으로는 대신증권, KH바텍. 이 종목 레포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대신증권이 KH바텍 분석을 했네요. 그러면은 이사님 하나씩 좀 봐주시죠. 네,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핵심만 말씀드리면 마켓 메이커다. 시장이 성장하는데 한국이 같이 붙어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한국이 성장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국 K뷰티만 성장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폐가 있지만 거의 이제 뉘앙스, 리포트의 뉘앙스는 그 부분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화장품 시장이 성장하는데 한국이 따라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국이 성장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주류 시장에서는 어느덧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여타 국가들, 뭐 프랑스 같은 기존의 화장품에서 가장 이제 앞단에 있는 이런 국가들은 뭐 플랫하게 가거나 아니면 약간 소폭 둔화되는 상황인데 K뷰티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서구권에서의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표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약간 변장에 가까운 뭔가 확실하게 사람을 바꿔주는 이것이 이제 화장의 개념이었다면 미국으로 간 K뷰티의 핵심 포인트는 기초 화장, 그 다음에 피부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뭐 강했던 색조, 뭐 그다음에 향수, 아주 비싼 고기능성 화장품, 뭐 물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K뷰티의 성장의 축은 그 기초 화장품과 뭐 피부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의 성장은 아마도 이제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죠.
작년까지 워낙 드라마틱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정도의 성장을 담보하기는 어려운데 리포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유럽과 중동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에서 그런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여준 것만큼은 아닐 수 있죠. 시장의 크기가 다를 수 있고 또 특성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소위 K-뷰티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아마 유럽과 중동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 여기에 좀 포커싱을 하고 있으니까 관세와 관련돼서 오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저께도 일부 종목군들의 또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H바텍은 지금 주가가 거의 전저점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저점으로 내려왔던 건 뭐 당연히 실적이 따라주지 않았고 그다음에 휴대폰 부품과 관련돼서 지금 뭐 누구도 관심이 없죠. 근데 갤럭시 S25는 뭐 국내도 그렇고 글로벌로도 나름 그래도 판매량이 일정 부분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KH바텍의 핵심 포인트는 다 아시는 것처럼 그 폴더블 폰의 힌지. 근데 폴더블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폴더블 폰이 기존에 이제 폴드하고 폴더블 이 두 가지였다가 이번에는 2번 접는 폰까지 이미 중국에서 나온 2번 접는 폰까지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제품의 다양화가 나타날 가능성, 그러면서 올해 실적이 대신증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비중이 크지 않았던 전장 부품 쪽에서도 일정 부분 매출이 늘어나면서 KH바텍의 실적이 올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주가는 지금 뭐 전저점이 아니라 뭐 역대급 저점으로 내려온 상황이니까 뭐 그런 반전 요소를 쓸 수 있을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품 섹터는 오늘 한국콜마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도 있던데요. 삼성증권도 좋게 보네요. KH바텍 종목 레포트까지 알아봤고 KB증권 레포트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어제 나온 리포트니까 오늘 이 재료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기는 한데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은 뭐 준비된 그림 두 가지에서 확인해 보면 세계 패권 국가는 항상 제조업 융성을 가져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는 제조업 부가가치를 나타낸 것인데요. 2위가 미국이기는 한데 1위 중국과 꽤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미국이 자초한 겁니다. 미국이 중국에다 세 개의 공장을 만들어주면서 미국이 자초한 일이기는 한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쭉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들 중에서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이 쓴 보고서 내용을 보면 결국은 제조업을 다시 뺏어오는 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데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다시 제조업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정책의 강도는 생각보다 좀 길게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뭐 물론 미국 내 반발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의 반발을 통해서 일정 부분 좀 접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제조업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 그다음에 미래기술이라고 하는 AI 쪽에서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다음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일주일간 그 종목의 움직임이 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방산조선, 그 다음에 미국이 결국 리쇼어링을 하는 거니까 뭐 인프라 관련, 뭐 원전이라든지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선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은 바뀔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조금 더 나와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업종들은 이미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포트에서는 상대적으로 뭐 B2C라든지 내수라든지 조선방송과 같은 피해갈 수 있는 업종에 이제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악재로 인해서 이미 주가는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은 정말로 배제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업종은 맞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알 수 없으니, 그러면 여러 가지 악재로 빠져있는 저 업종들도 악재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악재가 주가에 충분히 녹아있다면 같이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더불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의 내용은 이런 전차로 인해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확실하게 좀 봐야 되는 업종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저는 그와 더불어, 그것도 물론 당연히 봐야 되는데, 현재 구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주가가 이미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도 반격의 기회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병용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포트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빅데이터 넘어가 보죠. 오늘 김민우 전문가의 빅데이터 바로 오뚜기입니다. 이런 음식료 쪽은 처음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보통 이런 시기 때 대상을 좀 자주 합니다. 된장, 고추장은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된장국 뭐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뭐 대상이 저한테는 결과물이 좋았던 쪽인데 대상 먼저 뭐 간단하게 언급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작년 6월에 3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가 약간 정치인 맥주가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조금 흐름이 나오지만 좀 배제를 시켜봤고 내수 종목이 뭐 관세 때문에 좀 있어서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 CJ제일제당 그리고 삼양식품, 오리온, 농심 그리고 오뚜기까지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슷한 쪽에서 밸류에이션이 가장 싼 쪽이 어디냐? 주가의 위치가 가장 좋은 쪽이 어디냐? 농심하고 오뚜기예요. 삼양식품은 너무 많이 올랐고 밸류도 가장 비싸고 기술적인 위치도 좀 부담스럽고 오리온도 마찬가지 초코파이도 좀 많이 올랐고 농심과 그나마 오뚜기가 좀 있는 쪽 CJ제일제당은 너무 밑에서 역배열로 기술적인 위치가 살짝 안 좋은 쪽. 물론 장기 투자해 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단지 해지를 저처럼 이제 뭐 공격적으로 전략을 짜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해지 안에서 내수 종목 중에 지금의 현 위치인 오뚜기와 농심 정도 그 안에서 오뚜기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방어적 전략을 구사하시는 해지죠. 그래서 지금 뭐 기술적 위치 좀 보셔야 되겠는데 빅데이터도 그렇게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그 선물 포인트와 더불어서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장 하락 출발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온다면 이 내수 종목들이 과연 빠지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같이 봐야 되고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온다는 것은 지수 종목이 올라온다는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주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해치 이상 그 이하 그 이상도 의미가 없다. 단지 내가 좀 등락 과정에서 내수 종목을 좀 넣어놔야 되겠다 이런 변동성 국면에서 그리고 방어적인 전략을 좀 펼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 종목 갖고 있는 거는 대안이 될 수 있고 뭐 그러면서 지금 정치인맥 테마 같은 경우도 해치로 쓰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지 저는 뭐 오뚜기 방어 전략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목표가는 46만 원을 제시토록 하고요. 업사이드 부분이 좀 짧아야 될 것 같아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좀 가겠습니다. 38만 원. 한 5% 정도 되고 위로는 한 1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더 나오고 손절가도 더 작았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씩 인위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만큼 밑으로 크게 이탈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버티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건데 오늘 지수 기준 아래 꼬리를 달고 선물 기준으로 올라오면서 이 내수 종목의 영향력도 한꺼번에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이 오늘 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안전한 종목 골라오신 것 같아요. 오뚜기입니다. 목표 주가 46만 원 설정됐습니다.